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 재호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8살의 재호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에 부족했습니다. 매달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추가 수입이 절실했어요. 재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을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소파에서 자고 있는 4살 딸 서연이를 바라봤죠. 아이는 천사 같은 얼굴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딸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침 7시 30분이면 사무실에 도착했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1,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고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하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재호는 곧장 집 근처 대리운전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 일을 했죠. 주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도 핸들을 잡았어요. 한 달에 이틀 정도만 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늘 피곤했지만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내 은주와 딸 서연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죠. 비록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했지만 주말 낮만큼은 최대한 함께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아내 은주는 33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죠. 아침에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낮 동안 일을 하다가 오후 5시쯤 서연이를 데려오는 것이 은주의 일상이었습니다. 재호에 비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재호는 은주를 믿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은주는 착실한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습니다. 살림도 잘했고 시부모님께도 잘했죠. 재호는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은주가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준다는 사실에 늘 감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부부를 대견하게 봤습니다. 재호의 부모님은 며느리가 남편 뒷바라지를 잘한다며 흐뭇해했어요. 은주의 부모님 역시 사위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며 기특해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사는 모범적인 젊은 부부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재호는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은주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은주는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몇 년간 입지 않았던 짧은 치마를 다시 꺼내 입었어요. 높은 굽의 구두도 신었습니다. 화장도 예전보다 훨씬 진하게 했죠. 20대 때처럼 아이라인을 그었고 립스틱도 선명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호가 퇴근하고 대리운전을 나가기 전 잠깐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은주의 방에서 본 적 없는 명품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재호는 물었습니다. 그 가방 새로 산 거야? 은주는 친구한테 빌린 거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재호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옷장에서 새 옷들이 보였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고급 의류였어요. 재호는 또 물었습니다. 이 옷들은 언제 샀어? 은주는 세일 기간에 싸게 샀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은주의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일하느라 거의 나가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주 나갔어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거나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였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도 있었죠. 재호는 점점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밤에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은주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재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드는 탐정 비용은 재호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재호는 직접 아내를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연차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사는 재호가 거의 휴가를 쓰지 않는 직원이라 흔쾌히 승인해 주었습니다. 재호는 다음 주 수요일에 휴가를 냈죠. 그날 아침 재호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은주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아파트 정문이 보이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시간을 확인했죠. 7시 45분이었습니다. 은주는 보통 8시 30분쯤 서연이를 데리고 유치원 버스 정류장으로 나올 것이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재호는 창밖만 바라보며 기다렸죠. 손에 쥔 커피잔이 식어갔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과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8시 20분이 되자 아파트 정문에서 은주와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재호는 긴장한 채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은주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짧은 스커트에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엄마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차림새였죠. 8시 30분 정각에 유치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서연이를 버스에 태우고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버스가 떠나자 다른 엄마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돌아가지 않았죠. 재호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은주는 길 모퉁이에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5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고급 수입차 한 대가 은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재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은주는 주저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마치 수십 번도 더 해본 것처럼 말입니다. 재호는 황급히 카페를 나와 자신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준중형 승용차였어요. 시동을 걸고 그 검은색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신중하게 뒤따라갔죠. 검은색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 강남구 청담동 쪽으로 들어갔어요. 고급 주택가와 명품 매장이 즐비한 동네였습니다. 재호는 차 안에서 이를 악물었죠. 이 동네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차는 한강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재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은주가 차에서 내렸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죠. 재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주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결혼식 때 하객으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우라고 했던 것 같았죠. 당시에는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호는 차에서 내려
레스토랑 입구까지 다가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앉은 은주와 정우가 마주보며 웃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와인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1,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아내는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른 남자와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재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죠. 1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재호는 재빨리 자신의 차로 돌아갔어요. 은주와 정우는 다시 검은색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이번에는 압구정동 방향으로 향했죠. 재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를 쫓았습니다. 차는 한 호텔 앞에 멈춰 섰어요. 고급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갔죠. 재호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호텔 입구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시간도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 15분이었죠. 재호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재호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주시하며 두 사람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오후 4시가 다 되어서야 은주와 정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은주와 정우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어요. 재호는 소파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재호는 두 사람이 호텔을 완전히 빠져나간 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릴 뻔했어요. 로비 소파에 다시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시간 동안 두 사람이 호텔 객실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불보듯 뻔했죠. 재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호텔 로비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죠. 1번, 2번, 3번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검은색 차를 따라갔습니다. 차는 은주가 사는 아파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후 5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데려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서 검은색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은주가 차에서 내렸어요. 정우는 차 안에서 은주에게 손을 흔들었고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검은색 차가 떠나고 은주는 유치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섞여 서연이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재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은주는 평범한 엄마였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치원 버스가 도착하고 서연이가 내렸습니다. 은주는 딸을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했어요. 서연이는 엄마에게 안겨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죠. 재호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렇게 평온한 얼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딸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은주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들어가야 했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재호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주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재호를 보며 웃으며 말했죠. 일찍 왔네. 오늘 일찍 끝났어. 재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재호는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 없었어요. 은주는 평소처럼 밥을 떠주고 반찬을 권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빠에게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재호는 억지로 웃으며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호는 대리운전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조심해서 다녀오라며 웃었어요. 재호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은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서연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재호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재호는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은주와 정우의 모습뿐이었어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서류 작업을 하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운전을 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신호등을 놓칠 뻔한 적도 있었고 길을 잘못 들어선 적도 있었죠. 손님이 화를 내며 제대로 운전하라고 소리쳤지만 재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재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이죠. 한 번의 목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반복적인 불륜 행위를 입증해야 했어요. 재호는 다시 한번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요일에 휴가를 냈습니다. 재호는 같은 방식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카페에서 대기했어요. 8시 30분이 되자 예상대로 은주가 서연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검은색 차가 나타났죠. 재호는 이번에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차는 지난번과 같은 경로로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백화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죠. 재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은주와 정우는 명품 매장들을 둘러봤어요. 정우는 은주에게 가방과 지갑을 사주었습니다. 재호가 1년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었죠. 은주는 행복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재호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은주가 정우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는 장면도 찍었죠. 재호는 그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강변을 따라 걸었죠.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호는 차 안에서 망원 기능으로 사진을 계속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서로를 껴안는 장면도 담았어요. 정우가 은주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은주는 정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흔히 하는 포즈였죠. 1시간쯤 지나 두 사람은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한 모텔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재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검은색 차는 한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호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우가 프런트에서 키를 받고 은주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재호는 차에서 내려
모텔 건물을 사진으로 찍었죠. 재호는 모텔 입구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어느 층으로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2층 복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객실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죠. 재호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객실 문 앞에 섰을 때 재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문 틈새로 은주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정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죠.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재호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모텔 밖으로 나와 차까지 걸어오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어요. 차 안에 앉아 핸들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5년 동안 믿었던 아내가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시간 반쯤 지나 은주와 정우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재호는 눈물을 닦고 다시 뒤를 따라갔어요. 차는 다시 은주의 아파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40분이었죠. 유치원 버스가 오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은주는 차에서 내려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기다렸어요. 오후 5시 10분쯤 되자 은주가 다시 나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유치원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은주의 뒷모습을 재호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재호는 회사 일과 대리운전을 병행하면서도 틈틈이 은주를 감시했어요. 출근 전 아침 시간과 점심 시간을 이용해 은주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은주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정우를 만났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이 주로 만나는 날이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재호는 이 패턴을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죠. 재호는 은주의 스마트폰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사진과 메시지에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어느 토요일 밤 은주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재호는 은주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은주의 생일이었죠. 화면이 열렸어요. 재호는 먼저 사진첩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스크롤을 내렸죠. 그리고 재호는 경악했습니다. 사진첩에는 정우와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셀카,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 백화점에서 받은 선물을 들고 찍은 인증샷, 호텔 객실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재호와 서연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재호는 빠르게 사진들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인했어요. 은주와 정우의 대화였습니다.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점심은 뭐 먹을까 보고 싶어 같은 내용이 가득했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우가 은주에게 이혼하고 나랑 살자고 제안하는 메시지였어요. 은주의 답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줘, 타이밍을 봐야 해였습니다. 재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재호는 황급히 은주의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은주가 욕실에서 나왔지만 재호는 눈을 감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재호는 컴퓨터 매장에 갔습니다. 대용량 외장 하드를 구매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은주가 외출한 사이 모든 증거를 백업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전송받은 사진들을 외장 하드에 저장했죠. 모텔과 호텔을 찍은 사진도 함께 저장했습니다. 재호는 사진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6개월 전 것이었어요. 은주와 정우의 불륜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증거였습니다. 재호는 이 모든 것을 폴더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주말 내내 재호는 증거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서연이를 돌봤어요. 재호가 서재에서 무엇을 하는지 물었지만
재호는 회사 업무라고 둘러댔습니다. 은주는 의심하지 않았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내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재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은주가 또다시 정우를 만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재호는 회사에 조퇴 신청을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회사를 나왔어요. 아파트 근처까지 와서 대기했습니다. 예상대로 정오쯤 검은색 차가 나타났고 은주가 차에 올라탔죠. 재호는 다시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장소였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재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죠. 시간을 확인하고 메모했습니다. 재호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과 메시지, 그리고 반복적인 만남의 기록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재호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재호는 서울 시내의 한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상담 예약을 잡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한 사무소였죠.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재호를 맞이하며 편하게 앉으라고 했어요. 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발견한 경위부터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재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호가 준비한 외장 하드를 건네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과 모텔, 사진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봤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덧붙였죠.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불륜 상대 남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간소송은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호는 양육권에 대해 물었습니다. 딸 서연이를 자신이 키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양육 의지가 확실하며 어머니의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했죠. 위자료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금액은 사안의 경중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상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나온다고 했죠. 재호는 상간소송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불륜 상대 남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만약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금액의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호는 정우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했습니다. 고급 수입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을 선물할 정도라고 덧붙였어요. 변호사는 그렇다면 충분한 배상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죠. 상담을 마치고 재호는 정식으로 소송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착수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변호사는 일주일 내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호는 사무소를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날 저녁 재호는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대리운전을 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서연이와 놀아주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은주는 재호가 일찍 온 것을 기뻐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재호는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고 은주에게 통지가 갈 것이었어요.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전쟁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서연이를 재운 후 재호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가정보다는 진실된 새 출발이 나을 거라고 믿었죠.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이혼 청구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이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며칠 내로 은주와 정우에게 법원 통지가 발송될 것이라고 했죠. 재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은주가 법원 통지를 받을 것이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가올 폭풍을 생각했죠. 이틀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호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집에 와야 한다며 다급하게 말했죠. 재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은주는 그냥 빨리 오라고만 했습니다. 재호는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1시간 만에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주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법원 통지서를 쥐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말이죠. 재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지 않냐고 했어요. 은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니 미쳤냐며 화를 냈죠. 재호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쏟아냈어요. 은주와 정우가 함께 찍은 모든 사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한강공원,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죠.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재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6개월 동안 정우와 만난 모든 기록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린트한 서류도 내밀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랑 살자는 정우의 메시지와 은주의 답장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은주는 그 서류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재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각오했던 순간이었어요. 은주가 아무리 울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을 속였던 은주가 더 원망스러웠죠. 은주는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다시는 정우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죠.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 재호는 은주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원룸을 하나 얻어 서연이와 함께 이사했어요. 은주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재호는 은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6층 법정이었어요. 재호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은주와 은주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은주는 재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호 측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사진 파일들이 스크린에 차례로 띄워졌습니다. 은주와 정우가 호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백화점에서 명품을 들고 웃는 사진들이었죠.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은주의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제출되자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은주에게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그렇다고 답했죠. 재판은 2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정우도 법정에 소환됐어요. 정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재호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석 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은주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했어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귀책 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허가한다고 선고했죠. 양육권은 재호에게 전적으로 부여됐습니다. 은주의 부정행위와 재호의 양육 의지를 고려한 판단이었어요. 은주는 면접교섭권만 인정받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서연이를 만날 수 있었죠.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은주가 재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었어요. 재호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고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은주가 부담하게 됐죠. 정우에 대한 상간소송 판결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8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어요. 타인의 가정을 파탄낸 불법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정우는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죠. 판결이 확정된 후 여러 사람의 삶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먼저 정우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8천만 원의 배상금은 그에게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에도 타격을 입었죠. 정우가 운영하던 무역회사의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이었어요. 회사 직원들도 사장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정우는 회사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죠. 은주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혼 후 은주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갚기 위해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은주의 부모님은 딸의 잘못에 분노했지만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 주었죠. 프리랜서 일을 계속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불륜 이혼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의뢰가 끊겼어요. 클라이언트들은 은주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죠. 은주는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전에 약속했던 대로 함께 살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달에 2번 은주는 서연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재호가 지정한 장소에서 2시간 동안만 면회가 허용됐어요. 첫 번째 만남 날 은주는 서연이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서연이는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2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재호가 서연이를 데리러 왔죠. 은주는 딸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는 원룸에서 서연이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유치원 도시락도 직접 쌌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 대신 서연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대리운전 횟수를 줄였어요. 주말에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서연이와 함께 있어주고 싶었죠. 위자료와 배상금으로 받은 돈은 서연이의 교육비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재호의 사정을 알게 된 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육아 때문에 조퇴할 때도 이해해 주었고 업무를 분담해 주기도 했어요. 재호는 그런 동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서연이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엄마가 그리웠고 이전의 생활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호는 서연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서연이는 그네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재호는 딸을 밀어주며 생각했죠.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재호와 서연이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재호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죠.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재호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재호는 딸을 꼭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저녁을 먹으며 재호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이죠. 은주에 대한 원망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서연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밤이 되어 서연이를 재운 후 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이 이제는 진짜 집처럼 느껴졌어요. 거짓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재호는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한때 평범해 보였던 가정은 불륜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은주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정우는 대가를 치렀어요. 하지만 재호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진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죠. 재호와 서연이의 내일은 비록 험난하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